스토리텔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설 1984의 작가는 모두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름이죠. 하지만 이것은 필명입니다. 이게 필명인지 본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의 실제 이름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1903년, 1950년, 이것은 그의 생몰연도입니다. 1903년 영국의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그는 태어났고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1950년 1월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50년 1월 폐결핵으로 그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게 된 소설이 1984입니다. 1984는 1948년에 탈고가 되었고 1949년에 출판이 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1984가 되게 된 이유가 탈고를 했던 시점인 1948년의 뒷자리 2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공주의자일까요?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소설인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첫 외국어 번역판은 한국어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첨예한 대립의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이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을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동물농장이나 1984를 쓴 게 아니고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소설 1984 속 세계의 모습입니다. 소설 1984 속 세계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테헤란 회담이 있게 됩니다. 테헤란 회담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세 정상들이 회동을 하는 것을 보고 조지 오웰은 세계가 앞으로 이러한 초강대국들과 그들의 영향권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설 1984에 이러한 세계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계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와 이러한 오세아니아와 어쩔 땐 친구가 되고 어쩔 때는 적이 되기도 하는 유라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오세아니아 사회의 내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는 빅브라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빅브라더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회는 크게는 2개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당원, 또 다른 하나는 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당원들은 오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와 같이 내부 당원이 있고 윈스턴 스미스 혹은 줄리아 등과 같은 외부 당원들이 있게 됩니다. 이 안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내부 당원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효율적으로 이 사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으로 나오는 것들이 텔레스크린, 헬리콥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신어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어는 통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어, 그리고 영어로는 new speak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굳이 새로운 말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입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사회가 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요구하는 단어만 사용을 했고,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 갈수록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어 언어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고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흔히 드는 예로 한국에서는 노랗다, 샛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란색을 표현하는 단어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단어, 색깔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색깔을 보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피크, 신어에는 두 가지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품사의 자유로운 전용입니다. 전용은 바꿔쓰기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의 think, 생각하다라는 think가 있죠. 그리고 생각 혹은 사고라는 thought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어에는 think만 남고 thought는 삭제됩니다. 왜냐하면 think가 생각하다도 표현할 수 있고 생각 혹은 사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말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아까 책에도 읽었다시피 만약에 좋다와 나쁘다가 있으면 나쁘다에 해당하는 bad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좋다에 해당하는 good만 남고 여기에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on을 붙여서 ungood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할 때는 plus ungood 혹은 plus good 혹은 double plus goo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예를 들어서 fre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방금까지는 단어 자체를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했던 건데 이번에는 의미를 삭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ree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다 혹은 없다 라는 두 개의 뜻이 존재하는데요. 신어 사전에는 자유롭다는 삭제되고 없다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다라는 생각은 이 영국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단어는 삭제되고 없다라고만 사전에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적인 규칙은 규칙성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영어에는 과거나 과거 분사로 변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수형으로 변형하는 데 있어서 비교형으로 변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나 과거 분사는 뒤에 ed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복수형은 s나 es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비교급은 er이나 est를 붙임으로써 다른 변형되는 형태들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비교급 같은 경우에도 more이라든지 most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조차도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삭제하고 단어가 가진 의미를 단 하나로만 좁혀서 만들고 함으로써 신어 사전을 편찬하는 이 정책은 단어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의 폭과 단어의 개념의 폭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사고를 줄이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신어 정책이 있는 상황 속에서 펜과 종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소설 제일 첫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주인공 윈스턴이 펜과 종이, 그 당시 이 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펜과 종이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펜과 종이는 이러한 신호 정책에 대한 대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윈스턴 스미스는 과거의 기록을 현재에 맞게 조작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제대로 된 원래의 기록을 남기고자 사실 펜과 종이를 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어를 사용해서 글을 작성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려고 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추가 질문 할 수 있습니다만 불을 다 켜주시고요. 혹시 의견 또는 궁금한 질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